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두 번째 단원 대화와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 이어서 한국의 대표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명절은 추석입니다. 여러분은 추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갑의 가위,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봄,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수확을 거둘 계절이 되었고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을 즐겁고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때죠. 또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은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인 가을이어서 한국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명절입니다. 설날 때처럼 추석에도 추석빔이라고 하는 새 옷을 준비하고요. 추석날 아침에는 일찍 가장 먼저 차례를 지냅니다. 추석 때는 설날과는 달리 흰 떡국 대신 그 해에 바로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어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차례가 끝나면 차례에 올렸던 음식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데요. 이런 풍습을 음식을 통해 복을 나눈다 하여 음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합니다. 이 시기는 좋은 계절이고 풍요를 자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음이 유쾌하고 한가해서 여러 놀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전통 음악인 농악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추석은 설날과 마찬가지로 3일 공휴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항, 터미널, 기차역 어디나 귀성객으로 붐비죠. 오늘은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길이 아주 막히는 상황을 주제로 한 대화를 공부해보고 추석 명절 풍습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책 342쪽의 그림을 보고 배울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밤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떴네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니까 동그란 보름달이 뜨는 시기이고 한국에서는 과일과 벼 등 곡식이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죠. 그래서 추석에는 밤에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떡이 있는데요. 이 음식은 송편이라고 부르는 추석 음식입니다. 추석 전날 가족들이 모여서 그 해에 새로 나온 쌀로 이렇게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는데요. 한국에서는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든가 멋진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말이 있나요? 마지막 그림은 농촌에서 쌀을 수확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옛날에 한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한 해에 쌀 농사를 짓고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농사가 잘 된 것을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 수확한 넉넉한 먹을거리를 이웃과 친지들과 나누며 축하하기 위해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의 대화를 볼까요?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선 씨와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선 씨는 보통 추석 때의 고속도로 상황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국에는 왜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차가 너무 밀린다. 보통 주말보다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아. 명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을 찾아 고향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왜 붐비지 않겠니? 추석에는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늘 붐벼. 고향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지금 가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 고향까지 5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그런데 태국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어. 아마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이라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 난 몰랐던 사실이야. 다른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고속도로의 길이 너무 막힌다고 하면서 고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고 답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향에 가는 길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미선 씨는 보통 추석 때의 고속도로 상황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귀성 행렬로 늘 붐빈다라고 했죠.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 태국에는 왜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다고 했습니까? 태국은 열대지방이라서 1년 내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는 것 같다고 했네요. 추석은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쌀을 수확할 때쯤인 가을에 지내는 명절이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날씨가 항상 뜨거운 여름이라 1년에 두세 번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추석과 같이 1년에 한 번 있는 수확을 감사하는 명절이 없다는 거죠. 답을 잘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선 씨와 태국 사람인 미선 씨의 친구, 이 두 사람은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선 씨의 친구가 말합니다. 차가 너무 밀린다. 보통 주말보다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밀리다는 어떤 것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몰린다의 의미인데요. 차가 밀린다라고 했으니까 차가 도로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아주 복잡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차가 밀린다라고도 하지만 요즘 일이 너무 밀려서 정신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미선 씨 친구는 주말보다 길이 더 막힌다고 했네요. 이 말을 듣고 미선 씨가 뭐라고 했는지 계속해서 볼까요? 명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을 찾아 고향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왜 붐비지 않겠니? 추석에는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늘 붐벼. 여기에서 너나 할 것 없이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누구 할 것 없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미선 씨는 여기서 고속도로가 왜 붐비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명절 때는 이렇게 누구나 다 고향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아주 복잡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귀성객이라고 하고요. 그럼 귀성행렬은 뭘까요? 여기에서 행렬은 여러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가는 것을 말하니까 귀성행렬이라고 하면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길게 늘어선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붐비다는 무엇이 가득 차서 아주 복잡하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항상 이렇게 고속도로가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평소 때보다 두세 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미선 씨 친구가 고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선 씨에게 질문합니다. 고향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미선 씨가 대답합니다. 지금 가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 고향까지 5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그런데 태국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 사실 추석과 같은 명절 때 길이 너무 막혀서 정확하게 고향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선 씨는 고향까지 5시간 이상 걸리겠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선 씨는 무엇을 근거로 5시간 넘게 걸리겠다고 예상한 거죠? 네, 맞아요. 미선 씨가 지금 가는 속도로 봐서는 이라고 했죠?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움직이는 속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속도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5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미선 씨는 태국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지 친구에게 질문했네요. 우리나라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어. 아마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이라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미선 씨의 친구는 태국 사람이죠. 태국에는 추석처럼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명절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태국은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죠. 여기에서 열대지방은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으로 1년 내내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년 내내 쌀 농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확을 감사할 풍습이 생겨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선 씨 친구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명절이 없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오후 내내, 주말 내내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제 친구의 말을 들은 미선 씨의 반응도 볼까요? 그래? 난 몰랐던 사실이야. 다른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태국에는 추석 같은 명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좀 놀란 느낌이 있네요. 그래? 난 몰랐던 사실이야 라고 말했죠? 지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알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몰랐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과거와는 좀 단절된 상황을 나타낼 때 았던, 어떤, 였던 이라는 문법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국어에서 한국의 여러 명절과 축제에 대해서 공부하면 한국 문화와 전통 풍습 등을 더 잘 이해할 것이고 이것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와 언어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대화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책 343쪽의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다음 접두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설명으로 맞는 것과 연결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네요. 먼저 접두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접두사라는 것은 혼자는 사용되지 않고 항상 다른 단어 앞에 결합하여 쓰여서 원래의 단어에 그 의미가 더해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처음이라는 의미의 첫이라는 접두사가 결합되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첫사랑은 처음으로 경험한 사랑을 말하고요. 자, 오늘은 이런 접두사 중에 몇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접두사의 뜻을 살펴보고 그 접두사와 어울려서 쓰는 단어들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햇입니다. 햇은 곡식이나 과일 등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해에 새로 난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햇곡식이라고 하면 곡식 중에 그 해에 처음 나온 것을 말합니다. 햇이라는 접두사와 결합되는 단어는 곡식, 과일 등의 단어가 많은데요. 햇감자, 햇과일, 햇고구마처럼 씁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채소 요리인 나물과 결합해서 햇나물이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햇이라는 접두사가 쌀과 결합해서 그 해에 나온 새로운 쌀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햇쌀이 아니라 햅쌀이라고 씁니다. 형태가 좀 변하죠?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에는 보통 햅쌀로 밥을 지은 햅쌀밥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처음 나온 콩을 말할 때는 햇콩으로 쓰지 않고 해콩이라고 씁니다. 이 단어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접두사는 맨입니다. 맨은 어떤 명사 앞에 붙어서 다른 것을 더하지 않은의 뜻을 의미하는데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눈, 입, 손, 발, 몸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 신체 부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맨 몸은 몸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 맨 발도 신발을 신지 않은 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맨 몸이나 맨 손, 맨 주먹은 그 신체 부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비유적으로 돈이나 재산 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또는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부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맨손으로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한다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맨입은 또 다른 재미있는 의미도 있는데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에게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맨입으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밥을 사준다든가 하는 등의 뭔가 다른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맨과 결합되는 단어는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이라는 의미로 맨바닥, 반찬이 없이 밥만 먹는다는 의미로 맨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맛이라는 접두사인데요. 맛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중 서열이 가장 위, 태어난 순서에서 가장 먼저라는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맏형, 맏아들, 맏딸, 맏사위, 맏며느리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맏사위는
첫째 딸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맏며느리는 며느리 중에 첫째를 의미하니까 맏아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단어들 외에도 첫 번째 아이라는 의미로 맞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맞손자라고 하면 둘 이상의 손자 중에서 첫 번째 손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첫입니다. 첫은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아까 말했던 처음의 사랑을 의미하는 첫사랑부터 어떤 일에서 첫 시작이나 단계를 말하는 첫걸음,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이를 첫아이, 어떤 일에 맨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첫 출발, 하루의 영업이나 장사를 시작하여 처음 맞은 손님을 말하는 첫 손님까지 다양한 어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하다 라고 할 때 이 첫눈은 처음 보고 가지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눈은 그 해의 겨울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을 말하기도 하죠. 또 첫인상은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을 말하는데 첫인상이 좋다, 첫인상이 나쁘다처럼 쓰기도 합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첫인상이지만 붙여서 말할 때는 첫인상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상으로 각각 접두사의 의미와 그 단어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책의 1번 연습은 이 접두사의 의미와 그 예가 되는 단어들을 알맞게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완성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완성해 볼까요? 1번, 햇 곡식. 곡식 중에 그 해에 처음 나온이라는 의미죠. 2번, 맨발. 다른 것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 맏아들. 형제 중에 가장 위에라는 의미였죠. 4번, 첫사랑. 첫은 처음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셨나요? 다음 2번 연습입니다. 다음에 접두사와 어울릴 수 있는 말을 골라 아래에 쓰십시오. 선생님이 앞에서 각각의 접두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단어의 예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번 연습도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이 먼저 빈칸의 단어를 골라서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채운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표로 완성했나요? 여기까지 한국어의 대표적인 접두사 4개를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덧, 왜, 풋, 헛 등 자주 나오는 접두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 두면 좋겠죠? 먼저 덧은 원래 있던 것에 무엇이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덧문, 덧신, 덧니, 덧붙이다, 덧칠하다. 외는 오직 하나의 의미인데요. 외길, 외딸, 외아들, 외톨이 이렇게 쓰입니다. 또 풋은 덜 익은, 경험이 부족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풋고추, 풋사랑, 풋사과 이렇게 사용됩니다. 다음 헛은 보람이나 소용이 없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헛고생, 헛걸음, 헛수고, 헛기침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추가로 소개한 접두사 단어들의 의미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꼭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